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해서 묻고 있고 그 내용으로 대집행을 묻고 있습니다. 대집행의 요건 첫 번째 보시면요. 대체적 자기의무의 불이행이 있고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리고 그 불이행의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 요 세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이제 판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대체적 자기의무의 불이행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렇죠? 대체적 자기 의무라는 것은 대신할 수 없는 자기 의무잖아요. 자, 그래서 토지 또는 지상물 또는 건축물의 부속물을 철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는 반면에 토지 또는 건물의 인도 의무, 명도 의무는 사람을 쫓아내는 겁니다. 자, 이것은 대체적 자기 의무가 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걸 제가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옵니다. 오답으로요. 그렇지만 혹시 이게 이제 비교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위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가 토지나 건물 등의 인도 의무 외에도 도시 공원 시설의 점유자의 퇴거 의무, 이것도 점유자인 사람의 퇴거 또는 명도 의무죠. 그 다음에 장례식장을 사용 중지하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자, 이것도 대집행이 불가능한 사례입니다. 자, 문제 1번을 보시면 토지나 가옥의 인도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쵸? 따라서 대집행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집행의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집행의 절차는 원칙적으로는 개통, 실비 하나하나 다 하여야 되죠. 그쵸? 자, 그리고 계고와 의무, 그리고 그 앞에는 뭐 예를 들어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시오라는 의무 명령이 있습니다. 그 의무 명령을 해도 안 되면 대집행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의무 명령과 계고는 원칙적으로는 다른 거잖아요. 그쵸? 다른 처분이기 때문에 별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양자를 한 장의 계고서라는 한 장의 명칭에 동시에 기재하더라도 이거 한 장 안에 철거 의무를 쓰고 그 다음에 계고 처분을 함께 쓰는 겁니다. 계고는 뭐냐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겠다라는 뜻을 미리 알리는 겁니다. 철거는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세요 라고 쓰는 거고요. 이걸 한 장 안에 쓰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따로 해야 되지만 한 장 안에 쓰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판례를 보시면 계고서라는 명칭의 한 장의 문서로서 일정한 기간 내에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이 명하는 거죠.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간 내에 잦은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을 하겠다라는 뜻을 미리 알리는 계고를 한 장의 처분으로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 명령과 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법상의 계고 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요건이 충족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절차를 조금 엄격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인정되지 않겠지만 우리 판례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하도록 하고 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고 처분이 성립한다라고 본 거고요. 자, 우리 2번 문제 지문을 보시면요. 자, 계고서라는 명칭이 한 장의 문서로 일정 기간 내에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대집행하겠다는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에는 두 가지 건축법상 철거 명령과 그 다음 행정대지법상 계고를 모두 독립하여 한 것으로 각각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입니다. 세 번째 지문은 병과에 관한 지문입니다. 사실 병과의 지문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공통 지문을 뽑고 그 공통 지문을 이런 식으로 뽑았거든요. 그리고 이 뽑은 내용들에 대한 공통 내용을 이렇게 별도로 이제 또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 기출에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형벌과 그 다음에 과태료, 가징금, 이행 강제금과 같이 행정상 이제 제재 수단이죠. 자, 이러한 것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 자체가 이건 행정적 수단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형사법적 수단이고요. 따라서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병과한다 하더라도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모의 시험에서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이행강제금이든 모두 다 형벌과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입니다. 자, 대집행은 직접적 관계 수단이잖아요. 그쵸? 자, 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물론 간접적 수단이죠. 금전적으로 이제 부담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행정청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머리에 넣으시면 이 문제 3번 푸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입니다. 한편 형벌은 어때요?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을 실행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이행강제금은 처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고 장래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벌과 동시에 처벌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가행위도 마찬가지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가행위에 관한 판례 지문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조사죠. 자, 세무조사 결정이 처분성인데요. 과거에는 세무조사하는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널리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2011년 대법원 판결은 세무조사를 한다는 결정 자체도 납세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이요. 자, 이거는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 제13조에 나온 행위인데요.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 예를 들면 과태료나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둘 중에 중한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에는 각각 부과한다라는 게 우리 질서행위 규제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 중한 과태료를 하고요. 그 밖에 그 이외에 2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 자체가 2개 이상이 경합할 때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요, 그 중한 과태료의 2분의 1을 가산한다라고 써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5번이 이제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네, 행정질서벌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지문도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자,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요. 제7조에서. 자, 이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차 위반을 하거나, 속도 위반을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러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 과태료 사전 통지가 날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일정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요. 그럼 그 사전 통지에는 과태료 위반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견 진술 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의견 진술을 하세요 라고 합니다. 또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이제 별도의 의견 진술 없이 과태료를 이미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전 이제 20% 감면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견 진술 기간 내에 내가 주차 위반이나 신호 위반을 또는 속도 위반을 하긴 했지만 이 위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어떤 행위였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 고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편지를 항상 이 의견 진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이었다,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상황이었다, 또는 도저히 이 도로에서는 이 위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법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1번 기억 보시면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법인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1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만든 지문입니다. 자,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돼서 법률 수행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법인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귿 양벌 규정도 중요합니다. 자, 영업주와 종업원이 있는데 종업원이 잘못해서 영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뭐 관리감독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경우에 이제 우리 만약에 법원이 또는 검사가 어떤 사건에서 종업원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영업주에 대해서만 기소한 경우에 이 영업주가 실제로 잘못은 종업원이 했는데 왜 나만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처벌을 되느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영업주인 피고에 대해서 영업주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고 종업원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처벌은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의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지문 맞는 지문입니다. 네, 다음 지문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한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에 법령상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자치사무와 기관유임사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치사무인 경우에는요, 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포괄적 사무를 말합니다. 기관유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대신해주는 사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규칙만을 제정할 수 있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 별도로 독립한 공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처벌 대상인 양벌 규정에 따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처벌 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맞는 지문으로 우리 법원이 보았습니다. 자, 이 지문도 많이 나왔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지문은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는데도 이후에 형사처벌을 했을 때 이거 병과에 관한 내용이었죠. 자, 요거 하나 좀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과태료도요, 형벌과 이중으로 병과할 수 있고요.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과태료 처분이나 감사 처분 등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 대상인 위반 행위를 유추 해석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유추 해석은 행정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과태료 처분도 결국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제재적 처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추 해석이나 확대하는 것이 처분 대상의 범위를 보시면요, 처분 대상인 위반 행위를 유추 해석이나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그 자체로 옳은 지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과태료 불복 절차에 관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다시 정리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분인 경우에는요, 당해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과태료 비정사건 절차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정사건 절차법을 따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과태료에 관한 별도의 불복 절차가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즉 비정사건 절차법에 따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일반적인 행정소송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비정사건 절차법을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 불복 절차를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도 과태료 준용 규정, 즉 비정사건 절차법을 따른다라는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절차를 따르게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상 이 과태료 불복 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되면요.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원고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요. 자, 이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행정청은 지방법원에 통보를 하게 되고 지방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원고가 이의 제기를 하는 순간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부과 처분 자체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법원으로 이것이 이제 지방법원의 통보를 통해서 과태료 재판의 대상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농지법이나 도법과 같이 비송사건 절차법의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이 됐을 때는 비송사건 절차법을 따르게 되고요. 그 밖에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죠. 예를 들면 부동산 실명법이나 그 다음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거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시면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당사자는 자, 여기서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 상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사자는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의 제기를 거쳐야 되죠. 그쵸? 그리고 항고소송 절차가 아니라 과태료 재판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은요. 경찰관 징부집행법상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제지행위는 행정상 즉시관계이자 권력적 사실행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경찰관의 제지행위 6조 1항에 나와 있는데 국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청의 행정청 경찰이 국민의 그 권리 의무를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이기도 하고 당연히 국민의 권리 의무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있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고시의 절차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본세와 과산세는 별개의 과세처분이기 때문에 본세 소득세를 부과하고 소득세를 안 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은 각각의 세액과 산출 근거를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다라는 지문, 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총액만 기재하면 위법한 납세고지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거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는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요거는 관련성이 있는 부분만을 좀 제가 모아서 정리해 봤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자주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자, 행정절차의 처분의 이유를 제시할 때는 원칙적으로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되고 다만 구체적인 조항이나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 법원이 봤습니다. 자, 대집행 계고의 절차일 때도요. 의무 명령과 계고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위법한 광고물을 철거하라는 명령과 계고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양자가 한 장의 문서에 동시에 기재하여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집행을 할 때는 계고서 내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되지만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송달된 문서나 기타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족하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납세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세와 납세고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본세와 가산세는 별개의 과세처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서 기재해야 되지 총액만 기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원칙적으로는 엄격하게 이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법원이 별도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인정한다라고 본 거고요. 다만 납세고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을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첫 번째 지문과 관련돼서 이 이행강제금의 불복 절차, 과태료의 불복 절차를
과태료의 불법 절차와 과태료가 아닌 경우의 불법 절차를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행정상 법규를 위반했을 때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위자 자신 그 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 부과 처분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부과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제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은요, 공매의 처분성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체납 처분의 절차 체납 처분의 절차 어떻게 되죠? 독압 매청입니다. 독촉, 압류, 매각, 청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법원은 각각의 행위 모두가 처분성이 있는 행위다라고 판단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렇게 그러한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법상 당연히 행정처분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이 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앞에서 먼저 봤던 질문입니다. 따라서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배권을 갖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 사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신해서 이행해주는 것을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지문, 여기서는 법인에 해당한다라고 봐서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통고처분의 처분성입니다. 자, 우리가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기본 강의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행정형벌 통고처분은 일정한 행정법 등에 대해서 정식 재판에 대신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조건으로 해서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보하는 준사법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체적으로 조세범, 관세범, 그다음 교통사범 등의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통보처분이 당사자가 이행을 하게 되면 형사사건이 이제 당해 절차가 종료되는 결과가 발생을 하는데,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 경찰이 공소를 제기하게 되고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러한 통고 처분이 처분성이 있는지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우리 법원은 어떻게 봤냐면요, 통고 처분은 상대방의 동의를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통고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 의무를 직접 형성하는 어떤 처분성이 있는 행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통고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법상 처분성이 있는 대상으로 보아서 다투는 기회를 줄 필요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가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지문을 보시면요, 개고처분 자체는 처분성이 있는데요, 2차 개고서 또는 3차 개고서를 발송하는 것이 처분성이 있느냐라는 지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개통실비, 도감, 매청 이 각각의 행위 자체는 모두 다 처분성이 있지만 한 번 개고를 했는데 1차 개고를 하고 난 뒤 2차 개고, 3차 개고 모두가 처분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단지 대집행 기한을 연장하는 그러한 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2차 개고나 3차 개고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으로 보시면 네 번째 지문도 앞서 보셨던 지문입니다. 행정법규에 대한 제재적 처분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객관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고, 그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보신 판례는 여객자준성 운수사업법상 과징금 부과 처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문은요,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에 대한 지문을 두고 있는데 결국은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자,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행정법규 위반 책임자뿐만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요거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의 요건이죠. 이거 앞서 1번 지문에서 보셨는데요. 대집행의 요건은 대체적 자기의무의 불이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그리고 그 이행을 방지하는 것이 심의공익을 해야 하는 의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집행을 발령하기 위해서도 요건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직접 명령이 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청의 명령입니다. 매우 제한적으로만 우리 대집행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대집행 요건, 법률에 의해서 직접 명령하거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청의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집행을 집행할 수 있고 그 요건은 이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음 지문을 보시면요. 행정 대집행이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자기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하고 이 자기의무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직접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지문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5번 지문은 구청장 A가 건축물에 대한 불법 출조를 한 갑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은요. 병과에 관한 지문입니다. 우리 병과 계속 배웠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질서벌이든 과징금이든 이행강제금이든 모두 다 형벌과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 보시면요. 갑의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서 벌금 부과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요거 앞서 보셨던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A는 이행강제금 대신에 행정대집행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보셨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건축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둘 다 인정이 된다라고 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판례를 보시면요. 건축법 78조에 의한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87조 1항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이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지문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이 이행강제금 납부 자체는요. 상속인이나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이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가 갑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옳은 지문입니다. 네 번째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이행에 관한 것에 해당합니다. 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당사자가 이행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더 이상 부과하지 않게 부과를 중지를 하고 중지를 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의 징수는 가능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을 하긴 했는데 이 이행기간을 도과해서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이행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추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시정명령을 불이행했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그리고 징수까지 했는데도 그러면 행정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4번 지문을 보시면요. A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라고 썼는데 맞는 지문입니다. 건축법 제80조에 실질적으로 실제 근거도 있는데요. 이 근거를 보시면요.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 이상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법령에 특별하게 반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지문은요.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 갑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A는 이를 일단은 이행을 하고 나면은 즉시 더 이상의 부과를 중지해야 되는데 다만 이미 부과된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징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겠지요. 따라서 건축법 80조에 보시면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